무엇을 먹어야 될지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너 의사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 또한 그때 식습관으로 우왕좌왕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고기만 드셔 가지고 제가 채소를 권했더니 "채소는 음식이 아니다." 집에서 혹시 어린 아토피 자녀들을 기르고 계신 분들은 정말 실감하실 겁니다. 식재료가 주는 영향은 저는 이제 친구의 죽음이 저한테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고. 오늘은 채소 해독식의 저자, 세브란스 병원 맛집과 진료 교수 이정인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장일기 구독자 여러분. 저는 강남 세브란스 맛집과 진료 교수 이정인입니다. 이번에 책 채소의 독식을 출간하였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먹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얘기 해주실지.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교수님 책 읽어보니까 친구분이 이제 암으로 좀 힘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교수님께서 이 먹는 거에 좀 관심을 가지셨고 그 친구를 이제 가까이서 이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사람이 살면서 잊지 못할 순간들이 생기잖아요. 기쁜 일도 그렇고 슬픈 일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제 친구의 죽음이 저한테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고, 이제 40대 초반에 친구가 사망을 했는데 사실 그 나이는 아이들 한참 기를 나이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실제로 죽었을 때 둘째 딸이 초등학생이었고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에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유방 투병할 때 생전에 저에게 하던 질문이 무엇을 먹어야 될지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너 의사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 또한 그때 식습관으로 우왕좌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그때 명확히 못했어요. 근데 친구가 죽고 나서 그 질문이 너무너무 큰 울림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친구가 암에 걸리니까, 암으로 죽으니까 너무 두려움이 생겼어요. '나도 혹시 암에 걸린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암에 걸리지 않는 식습관이 도대체 무엇인가?' 친구의 생전 질문을 따라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거죠. 실제로 뭐 요즘에 뭐 유튜브 콘텐츠 같은 거 보면은 네. 뭐 "2030 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뭐 병원에 계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체감이 되세요? 너무너무 실감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전공의 할 때만 해도 주로 중년의 암 환자들이 많았거든요. 암 환자 그러면 이제 나이 띄워보면 40세 이상. 그래서 '아, 중년은 만성 질환이 본격적으로 표출화되는 시기구나.'라는 느꼈는데요. 요즘은 20대 심지어 10대도 암 환자로 수술대에 눕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충격을 많이 받죠, 저희도 치료하면서. 그리고 제가 잊히지 않는 환자 한 분이 있는데요. 20대 중반의 남자 환자였어요. 자격증 시험을 공부 중에 이제 혈뇨가 나와서 비뇨기과를 동네 비뇨기과에 갔는데 큰 병원 가 보라는 권유를 받고 저희 병원에 온 경우였는데요. 그 친구가 충격적인 게 대장암 4기 말기였고요. 그리고 혈뇨는 방광으로 전이 되어서 혈뇨가 나온 것이었거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참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교수님들끼리도 이제 사적인 자리에도 뭐 밥을 먹고 이럴 때 요즘 왜 이렇게 암 환자가 젊어지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실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많이 나오는 뭐 이야기로서 어린들은 어떤 걸 많이 얘기하세요? "먼 것 같다, 먼 것 같다." 이렇게 할 거잖아요. 일단은 식습관을 많이 꼽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80 년대만 해도 사실 외식이라는 게 중국집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파에 누워서 모든 음식을 다 주문할 수 있는 시대고, 그리고 업체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다 보니까 더 강하게 맛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달고 더 기름지고 더 짜게. 그래서 맛의 리뷰가 좋으면 그 음식점으로 몰리고, 그래서 점점 더 음식이 인공적인 맛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암 환자들이 막 늘어나고 젊어지는 게 체감이 되니까 아마 자녀분들 건강도 많이 신경 쓰이실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물론 다 컨트롤할 수는 없겠지만 "아 이런 음식은 좀 제발 먹지 마라. 줄여라."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 음식 있으신가요? 네, 있죠. 가공육은 안 먹으려고 합니다. 가공육 햄, 소시지 이런 것들. 네네. 햄, 소시지, 베이컨 사실 뭐 음식이 치트키거든요. 웬만하면 다 맛있거든요, 그걸 넣으면요. 근데 첨가물의 아진산 나트륨의 위험성은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고요. 그리고 아진산 나트륨을 피한다 하더라도 다른 첨가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부대찌개를 참 좋아하는 저희 아들과 남편이 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거의 해 주지를 않죠. 그래서 많은 원망을 들었죠. 근데 진짜 저도 뭐 이런 건강에 대한 콘텐츠 하기 전에는 부대찌개 너무 맛있고 사실 이게 문제가 되게 뭐 있냐 그리고 한국인들 많이 먹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인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제 교수님 책도 읽고 다른 분들 뭐 인터뷰 하다 보면은 이 가공육의 그 색깔 뭐 아질산나처럼 말씀하신 뭐 이런 것들 뭐 니트로소 아민 뭐 이런 것들이 진짜 그 발암 물질로 돼 있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정말 네. 좋지 않은 음식이구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네. 제 지인이 제가 이제 이 책에도 썼지만 제가 공부할 때마다 너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그만 공부하라. 먹을 게 없다. 이제 그만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번 책에서 그 교수님께서 쓰신 구절 중에 좀 되게 와닿았던 구절이 "암 예방 식단은 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써주셨더라고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는 건데 분해돼서 온몸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이 나무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암에 좋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먹는 채소들이 암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심장에도 좋고 신장에도 좋고 간에도 좋고 이런 영향을 끼치는 거죠. 단 채소가 좋지만 칼륨이 높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칼륨 수치를 계속 체크하시는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분들 너무 열정이 많으셔 가지고 뭐 좋다 하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드시는 경향이 있으신데요. 사실 제가 제 책에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다양한 채소들을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하지 뭐가 좋다고 해서 너무나 집중적으로 먹다가 그만두는 경우를 저는 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암 환자분들이 너무 이제 자기가 이제 조급하고 간절하니까 암이 낫는다는 특정 식품들 뭐 진짜 그 가격이 뭐 싸든 비싸든 간에 그런 걸 어떻게든 구해서 먹고 그걸 못 구해서 '나는 죽는다.'는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교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암이 싹 사라지는 그런 음식은 없다. 네.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암 환자의 분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해서 많은 식품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암 환자분들은 암이 그냥 생긴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랜 기간 세포 변형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치유되는데도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의료진의 지시를 충분히 따르면서 '생활 습관을 보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 예방 식단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암이 이제 낫거나 암이 안 생기게 만드는 그런 식단만 떠올리는데 이것들이 사실 암에만 국한되진 않고 우리가 흔히 요즘에 너무 만연화된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런 것도 다 당연히 예방이 되는 식단이 되겠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게 제 친구가 50이 넘으면 "암 환자든 아니든 암 예방 식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실제로 암 환자고요. 근데 제가 그 의견에 굉장히 큰 공감을 했거든요. 우리 몸에서는 매일 암세포가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암 환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암 환자가 안 되는 건 우리 몸의 면역이 암세포를 이기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의 면역을 도와주는 것이 식습관, 수면, 운동, 또 친밀한 인간관계, 마음 챙김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 있는 복합적인 해독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에서 이제 내일성 독소라는 개념을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독소로 이제 통째로 많이 얘기하는 경우 있어도 이걸 또 내인성과 외인성으로 구분해 가지고 이 독소를 구분해 주셔서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내인성 독소라는 게 뭐고 외인성 독소라는 게 뭔지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해독 시스템이 쉼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숨을 쉬지만 숨 쉬는 걸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해독 시스템도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숨 쉬고
음식 소화하고 에너지를 내는 과정이 노폐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연스럽지만 제대로 과부하가 걸려서 처리하지 못했을 때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생활 습관을 해독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가지면 이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키지를 않는데, 가공식품 같은 첨가물,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든 액상과당, 정제탄수화물 쉼없이 몸에 들이부으면서 수면 부족에, 그리고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라면 면역 자체가 무너지면서 해독 시스템도 같이 무너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이 잘 해독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것을 다시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소라는 게 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몸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은 이 독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이 이것을 잘 해독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지키고 만드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네. 음. 정말 중요한 얘기. 그 외인성 독소라는 걸 뭘 얘기하나요? 외인성 독소는 정말 예전보다 너무너무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지금 가장 외인성 독소 중에 발암 가능성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흡연입니다. 흡연만큼 여러 암이랑 명확하게 밝혀진 외인성 독소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우리 요즘 미세먼지가 정말 봄이 되면 심각해지는데, 미세먼지도 꾸준히 발암 가능성이 밝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환경 호르몬, 음주, 가공육, 트랜스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화장품, 샴푸 이런 것도 사실 몸이 처리해야 하는 환경 물질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잘 선별하는 것도 좀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외인성 독소는 사실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도 뭐 오늘도 그렇지만 미세먼지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외인성 독소의 일부인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 독소를 어쨌거나 피할 수는 없는 건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이 해독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가공식품 같은 나쁜 음식들 많이 먹으면은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에 뭐 과부하도 생길 테고, 이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암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이제 없게 된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결국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게 문제입니다. 독소가 잘 이제 해독되지 않으면 몸에 남아서 계속 해외독 시스템을 과부하가 걸리게 하고요. 이것이 결국은 세포 단위로서 이제 변형을 일으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책에서 이제 또 채소가 부족한 식탁은 단순히 영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위험한 상태라고 하셨어요. 제 동생도 이게 채소를 안 먹고, 아직 뭐 병은 없는 것 같아요. 병은 없는데 진짜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뭐 삼겹살집 가도 상추쌈 뭐 파채 이런 거 안 먹을 정도로 고기만 먹던데, 이 채소를 먹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사실 고기만 드신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예전에 회식 자리에서도 책에도 썼는데, 회식 자리에 가서 중년의 우리 여자 선생님들은 부지런히 채소를 드시고 고기를 작게 드시는데,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고기만 드셔 가지고 제가 채소를 권했더니 "채소는 음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저희 아들이랑 대답이 똑같아 가지고 웃음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채소가 일부러 먹어야 되는 시대가 왔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저희 그 시대에는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는 먹을 게 채소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고기가 괴했죠. 고기가 귀했습니다. 근데 건강 면으로 보면은 그게 더 좋은 거거든요. 음식이 많다고 해도 사실 건강한 음식이 드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우리 몸을 살리는 해독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리려면 채소를 꼭 섭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소 안에는 우리 해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이 있고요. 그리고 채소가 가진 식이섬유가 해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기만 먹어서는 해독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 이것이 채소가 부족한 것이 암과는 어떤 관련성을 가질까요? 저희가 지금 고기 소비량이 엄청나게 나라에서 늘었는데, 이 대장암 발병률 또한 똑같이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붉은 적색육과 대장암과의 관계는 이미 명확하게 밝혀졌고요. 그래서 지금 20-30 대는 고기 없이 밥상에 앉지를 않는데, 그 식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대장암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례로 들었던 그 20대 환자분도 대장암으로 발견됐었고, 증상이 발견됐을 때는 굉장히 기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채소를 같이 많이 섭취함으로써 암의 발생률을 줄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고기는 불판에서 고온으로 강하게 굽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색육도 적색육인데 굽는 요리 과정 또한 암의 발생을 이렇게 높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주의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고기 안 드세요? 고기는 먹지만 네. 보통 수육으로 먹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어떻게 고기를 안 먹고 사냐." 또 이제 뭐 "고기 없이 어떻게 그 밥을 먹었다고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도 많아요. 진짜 댓글도 엄청 달려요. 그래서 이제 고기라는 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안 먹을 수는 없게 됐잖아요. 정말 내가 심각하게 뭐 나는 진짜 채식을 지향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교수님께서 "나는 고기를 먹을 때 항상 어떻게 먹는다."라는 뭐 특정한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으신지. 고기를 먹을 때 오키나와 할머니처럼 네.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육으로 드신다. "굽지 마라." 예. 고온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많습니다. 뭐 마이야르 반응이라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나 요리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걸 보면 '아 저렇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하지만 맛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참 말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건강상으로 보면 한 기본적인 조리법이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기는 오키나와 할머니들처럼 수육으로 가끔 드시는 걸 권장하고요. 내가 고기를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횟수를 좀 줄여가면서 채소를 같이 먹는 습관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쌈채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쌈채소를 고기 먹을 때마다 좀 의식적으로 먹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고기는 그냥 술술 들어간다고 표현하시는데 채소는 술술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근데 입맛이 바뀌면 채소의 본연의 맛을 많이 즐기게 됩니다. 우리가 해독하면은 보통 이제 디톡스, 해독 주스 이런 거 떠올리는데 이 해독이라는 걸 이제 교수님께서는 좀 더 이제 넓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해독이란 건 어떤 건가요? 이 해독 주스는 사실 뭐 단기 뭐 3일 클렌징, 뭐 7일 클렌징, 몸이 해독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해독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음식을 먹어야지 특정 채소를 어떤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 몸은 매 순간 해독을 하고 있고요. 채소로 만들어 채소 수프나 채소 주스 같은 것들은 해독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려주는 도우미 같은 역할을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채소를 제가 책에서도 꾸준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먹다 안 먹다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매 끼니 조금씩 상추 한 장, 고기 먹을 때 상추 한 장 더 얹고, 그리고 샐러드도 내가 씻기 힘들다 그러면 샐러드 다 씻어서 배송 오는 것도 요즘 너무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채소를 찌기 힘들다 그러면 찐 채소를 냉동해서 파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독을 돕는 채소를 꾸준히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해독이라고 하는 거는 책에도 썼지만 5가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식습관 가장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운동,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마음챙김, 그리고 친밀한 인간관계, 이 5가지가 이루어져서 건강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식습관에 대해서 제가 채소해독식이라는 제목을 뽑아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채소를 드셔야 하는지, 채소가 실제로 어떻게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는지를 썼고요. 그리고 나머지 4가지 부분은 도시자연이라는 나머지 챕터에서 다뤘던 것입니다. 제가 채소가 좋다고 하는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로부터 평생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채소가 너무 맛이 없어서요. 맛이 없어서 '아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식으로 '채소도 쓰기 때문에 몸에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좀 의사라서 궁금함이 들었어요. '아 채소가 도대체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채소의 어떤 성분이 몸에서 작용을 해서 어떤 병이랑 연관이 있는 거지?'라는 궁금증이
걱증이 좀 많이 생겼어요. 어머님들은 채소가 몸에 좋다 여기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고, 의사인 저는 채소가 이런 성분이 이런 기간에 이렇게 작용합니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뽑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내용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교수님도 고기를 좋아하시던 분이셨나요? 전 원래 좀 안 좋아했고요. 네. 다이어트 한다고 많이 먹었죠. 중간에 많이 먹었고 네.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는 이제 완전히 채소 중심의 식단을 돌아가는데요. 저희 아들이 "사찰 음식 같다." 그 정도예요? 네. "사찰 음식 같다."라고 한 적이 있죠. 다이어트 할 때 이제 고기 섭취 많이 드셨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이제 뭐 저탄고지 뭐 이런 거 말씀하신 거예요? 어떠셨어요? 해 보셨을 때? 살은 엄청 빠지더라고요. 살은 정말 정말 많이 빠지고, 그때 남편은 워낙 또 마른 사람인데 제가 너무 살이 많이 빠지니까 걱정을 할 정도. 너무 급격한 체중 감소. 당질이라고 하죠. 탄수화물을 최소한으로 하니까 정말 많이 빠지는데 건강하다는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살만 빠지고. 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체중을 빼는 데는 효과가 있고,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분에게는 일시적인 효과,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식습관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는가?' 저희가 뭐 한 달, 1년 뭐 이렇게 하는 식습관으로 평생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걸 하면서도 '내가 건강해진다.' 느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렇지만 화장실 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섬유질, 식이섬유 섭취도 굉장히 현저히 적었고요. 고기를 먹으면 사실 포만감이 금방 오기 때문에 채소로 손이 잘 안 가게 돼요. 그리고 고기가 훨씬 맛있거든요. 그때는 고기가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 문제를 겪어보지를 않은 사람인데 그때 그 시기를 하면서 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같이 걱정했던 게 "이러면 대장암이 높아진다. 지금 대장암에서 자유롭지가 않다." 살 빼는 것도 남편이 정말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살을 빼려고 하는 것도 건강해지기 위한 것인데 암에 걸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 물론 저탄고지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필요하신 분도 있고 시기가 다 이제 누구에게 맞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한 부작용을 감당해야 하는 식이요법은 '평생 하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중계의 숫자를 줄이는 데는 탁월한 효과를 보였지만 지속 가능성이 쪼끔 이제 어려웠다. 심혈관 질환도 사실 자유롭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참 아픈 환자분들이 많고 지인으로서, 그리고 사망하신 분도 좀 있어요. 근데 지금 20-30대 젊은 분들은 '내가 40 대에 죽을까?'라는 생각을 못 하시잖아요. 근데 제 지인 중에 대학병원 교수가 내과 선생님, 40 대에 40 대를 넘기기가 의외로 어렵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을 보시니까요. 근데 공감을 많이 했던 게 제 주변에서 그렇게 일어납니다 실제로. 제 40 대에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된 친구도 40대 암으로 사망했고요. 제 주변에 유방암이 지금 10 명이 넘어요. 그리고 제 지인의 이제 남편분들 심근경색으로 출근 안 해서 연락 오고 직장에서. 근데 연락받고 갔더니 집에서 사망해 계셨고, 그리고 뇌출혈로 주무시다가 돌아가시고. 이게 남자분들의 얘기거든요. 여자분들은 제 주변을 봤을 때 암으로 돌아가시고, 남자분들은 심근경색, 뇌출혈로 돌아가시니까 제가 40 대의 무게를 정말 실감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20-30대 뭐 빵 투어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전에는 네 두바이 쫀득쿠기, 지금은 버터 떡 그것도 유행하는데 사실 뭐 한두 번은 먹을 수 있죠. 근데 단맛이 사실은 엄청나게 땡기는 맛이거든요. 그 단맛을 끊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단맛의 정반대편에 있는 것이 채소의 맛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맛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은 채소를 좋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맛을 볼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 뇌에서 마약을 했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랑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고 자연이 내는 먹거리를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도시 자연인 컨셉에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가 영양 성분표가 있는 식품은
정말 최대한 자제해야 되는 거고요. 딱 봤을 때 '아 이게 피망이다. 파프리카다.'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자연이 낸 그대로의 모습을 먹는 게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관리하지 않은 그 건강의 그 결과가 40 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네요.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고요. 전 40 대까지도 안 가는 것 같아요. 20대 지금 당뇨가 폭발적으로 늘고 소화당뇨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은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책을 정말 사실은 제가 이 책을 40-50 대를 생각하면서 썼는데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게 20-30 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희 40-50 대들은 이제 평균 수명이 그래도 80대 초중반일 텐데 지금 20-30 대는 평균 수명이 훨씬 길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측하는 평균 수명이랑 건강하게 병원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강 수명의 나이가 지금도 벌써 15 년, 20 년의 갭이 있는데 지금 20-30대 분들은 더 일찍 아프기 시작해서 더 오래 굉장히 질병으로 고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식습관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20대 중에서도요. 40-50 대는 사실 본인이 아프기 시작하고 옆에서 친구분들이 아프시고 또 때로는 사망하시기도 하니까 경각심이 확 들어서 이제 검진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갑자기 바꾸려고 하시거든요. 채소도 막 드시려고 하고 이제 일본 에세이스트가 쓴 어른의 맛이라는 책이 있는데 10 대, 20 대에서는 절대 몰랐던 계절 감각과 채소의 맛을 제철 채소의 맛을 느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공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도 새롭게 알게 된 채소의 맛이 너무 즐겁고 냉이 된장국을 기대하면서 다음 봄을 기다리는 것도 사실 20-30 대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10 대, 20 대는 채소의 맛을 알기도 어렵거니와 '내가 젊으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검진에 사각지대 있어요. 그래서 '설마 내가?'라는 식으로 그 '젊으니까 아직 괜찮아.'라고 먹었던 것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몸이 과부하 상태에서 해독이 안 되고 힘든 경우죠. 그래서 제 친구가 당뇨 이제 전문인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게 어머니가 당뇨 환자로 계속 내원하시다가 20 대인 자녀가 당뇨 환자로 어머니 손을 잡고 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이제 사실 유전이라는 얘기 많이 하시지만 유전보다 훨씬 중요한 게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이라는 점에서 보면 가족이 특히 부모님이 건강하게 드시는 것이 자녀들의 입맛을 변화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건강을 위한 그 식단의 출발점이 채소 해독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강조하는 그 식사의 모습이라는 게 그 결국에는 식이섬유가 많은 이제 자연의 형태를 그대로 가진 그 식재료의 음식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아까 말씀 중에 이제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요즘은 그래도 유튜브를 많이 보셔 가지고 뭐 해독 주스라든지 먹어서 뭔가 내 몸을 해독시키는 것까지는 잘 아시고 연결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교수님께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수면, 관계, 마음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해독이냐라는 거는 사실 아직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연결된다고 보세요, 그런 건? 보통 해독이라고 하면 이제 해독 주스를 많이 생각하셔서 먹는 거, 먹는 게 잘 되면 '나는 정말 원활히 해독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 보면 식습관을 딱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아 먹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해독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몸이 정신이랑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에서 하나로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 지수가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낮아지면 소화도 잘 되고 소화가 잘 되면 면역도 잘 이루어지고 운동을 해서 근육이 키워지면 당의 대사도 원활해지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식습관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해독 시스템을 원활하게 하는 일부고 정말 중요한 축이지만 먹는 것만 잘 하시고 운동을 안 하시고 스트레스를 막 받으시면서 짜증을 많이 내시고 그리고 잠도
깊은 잠을 못 주무시고 규칙적이지 못할 때 몸의 전체 해독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드셨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렸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딱 떼어 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포괄적인 삶의 방식으로 보시는 것이 우리가 평생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음식은 해독의 아주 일부군요, 그러니까. 네. 일부고 굉장히 큰 부분이죠. 우리가 섭취하는 평생의 음식을 이제 모아 놓는다면 1 톤이 넘거든요. 충분히 몸과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해독에 좋은 식품 추천하시면 어떤 거 추천하고 싶으세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채소죠. 왜냐하면 해독 시스템을 원활하게 도우는데 필요한 모든 성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난 채소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까 봐 좀 염려가 되는데 채소가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근데 채소만큼 정말 모든 영역에서 광활하게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식재료도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채소는 항상 있잖아요. 여러 가지 채소들이 1년 내내 사시사철 나오니까 채소 해독하기에 너무 좋은 정말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요즘 뉴욕에서도 한식 바람이 불어서 한식의 다시 재조명되고 한식의 우수성이 그리고 맛과 향이 재평가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한식이 우수한 채소 해독식입니다. 일단 어머님들이 저희 예전에 외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말 배달 음식이 어디 가고 싶으면 어디 만두 하나도 다 빚어서 만드시던 그 어머니들이 정말 생명을 살 일을 하신 거거든요. 된장국 정말 끓이시고 나물 여러 가지 만드셔 가지고 손이 참 많이 가는 일인데 참 열심히 가족들을 먹이셨던 우리 어머님들의 수고가 사실은 자녀들의 생명을 기르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채소 해독식이 정말 중요한 게 모든 세대를 건강하게 합니다. 제가 제주도의 해녀박물관에 몇 년 전에 간 일이 있었는데 제주 해녀박물관이 그 세와리 앞바다에 있는데 박물관 2 층에 딱 가면 통창으로 앞바다가 보이는데 너무 에메랄드빛 바다가 푸르고 좋거든요. 근데 실제 사셨던 해녀분의 집을 기증받아서 2 층에 전시했는데 정말 미니멀한 그런 삶을 느낄 수 있고요. 그 해녀박물관에 있었던 그 시가 정말 많이 와 닿는데 그 시 중에 한 구절이 "순비 한 번에 부모를 모셨고 순비 한 번에 자녀를 키웠다."라는 구절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순비가 이제 해녀분들이 잠수할 때 그 숨을 참고 들어가셨다가 이제 전복 따고 미역 따고 성게 이제 캐시고 올라오셔서 내쉬는 긴 숨소리인데요. 숨소리가 해변가에서도 들리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각자 삶에서 숨비 소리를 내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중간 세대 40대 50대 분들은 아마도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기르고 있을 텐데 저희가 건강해야지 아이들에게 힘이 됩니다. 또 일본은 벌써 노노간병 시대를 들어선 지 오래됐거든요. 60대 후반의 자녀가 80대 후반의 부모를 돌보는 시대입니다. 저희도 멀지 않았습니다. 고령화가 정말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부모인 우리가 물려주는 좋은 식습관이 자녀를 건강하게 합니다. 자녀가 어린 나이부터 투병하고 아프고 그러면 사실 부모도 굉장히 가슴 아프고 힘들거든요. 서로에게 서로가 힘이 되려면 모든 세대가 건강한 게 중요하고요. 제가 20 대들 보면 참 놀라는 게 제가 가끔 이제 한강에서 달리기를 하거든요. 작년에 10 킬로 산리오런을 뛰었는데 산리오런이다 보니까 20대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지금 20 대가 건강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20 대는 비건 박람회 와서 정말 좋은 채소 이제 차 같은 거 많이 먹으려고 하고 채소율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적극적이고 한강 천 산 모든 곳에서 20 대가 주도적으로 많이 뛰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건강은 서로 연결돼 있어서 식습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건강에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운동에도 관심이 있고 운동을 또 하다 보면 수면의 질이 좀 좋아집니다. 그렇게 선순환을 이루어내고요. 반면에 배달 음식, 가공 음식, 외식에 익숙한 세대들은 물 대신 청량음료를 물처럼 마시면서 심지어 일찍 20 대에 당뇨 걸리고 몸이 불어나니까 움직이기 더 싫어하고 잦은 야식과 배달 음식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20 대, 30 대라고 젊다고 안심하시지 마시고 저는 정말 이 방송을 듣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가족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서 지금 채소를 잘 드시는 분이라면 너무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채소를 지금 섭취가 많이 부족하신 분이라면 용기를 내서 또 기운을 내서 또 친구들과 함께 가족분들과 함께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강 양극화가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제가 이제 그 약간 힐링 카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운영하시는 분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그게 막 온열 매트 있고 막 이러니까 암 환자분들이 많이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20대 커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은 정말 그런 데 가서 서로 건강도 챙기고 컨디션도 회복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더라고요. 또 저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런 뭐 건강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기 전에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햄버거가 왜 나쁜지 몰랐어요. 왜냐면은 아니 심지어 그 햄버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건 탄단지가 완벽한 식품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인식이 없는 거 모르는 건 거잖아요. 왜 이게 나쁜 식품이 좋은 식품인지를. 그래서 교수님께서 해 주시는 그 2030 분들의 그 건강 양극화가 너무나 공감되는 게 현실적으로 진짜 저도 와닿는 것 같아요 그게. 만두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진짜 저희 어머니 세대 같은 경우에 이제 만두 다 빚고 뭐 김치도 담그고 했는데 요즘은 다 사다 먹잖아요. 사다 먹다 보면은 당연히 제조나 유통 과정 속에서 필요한 첨가물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어쨌거나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과거에 진짜 좋은 진짜 식문화, 식습관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또 많이 또 사라진 것 같아요 또. 네. 그 점이 너무 아쉽고요. 사실은 이제 어머님들이 예전에는 진짜 요리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점심 준비 끝나고 나서 돌아서면 밥때다. 그래서 상 차려야 되고 항상 그 집에서는 '뭐 먹고 사나.' 이게 어머님들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고민을 하는 가정이 별로 없고 이 밀키트도 너무 잘 나와 있고 그리고 배달이 일단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지는 않으신데요. 어떻게 보면 집밥을 하는 게 미련하게 보이는 시대가 됐거든요. 왜 가족들이 먹지도 않을 채소를 씻고 다듬고 조리하고 왜 끊임없이 식탁에 올려야 하나. 그리고 또 이제 정성껏 또 요리해서 올렸는데 또 젓가락도 안 대고 그대로 이제 남겨진 이제 반찬을 보면 또 우라통이 터지거든요. 아니 이게 몸에 좋다고 그리고 또 언쟁이 되기도 합니다. 왜 몸에 좋다고 챙겨주는 거는 안 먹고 그렇게 맛만 챙기는 것만 먹냐. 그러면 이제 가족분들은 '아 맛이 있어야지 젓가락질이 되지. 맛없는 거를 몸에 좋다는 이유만을 먹기 힘들다.' 그래서 참 그런 갈등들을 이제 어느 가정에서나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연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가족분들의 그래도 좀 쉽게 다가가는 채소가 한 가지 있으면 요즘은 스승님이 많아서 너무 행복한 시대니까요. 그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튜브 통해서도 블로그 통해서도 다양하게 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산 식재료들을 딱 사시는 데 끝나지 말고 그 채소나 양념들을 후기를 보시면 정말 곳곳에 고수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후기들을 다른 가정에서는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보는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똑같은 채소라도 이 요리에 넣고 저 요리에 놓았는데 맛이 괜찮았다. 이런 후기들 보면 그렇게 시도해 보시는 것이 요리를 또 즐겁고 또 꾸준히 할 수 있는 좋은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건강한 먹거리에 인식이 딱 생기면은 진짜 내가 먹는 반찬, 밥 엄청 신경 쓰게 되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식구다 보니까 이게 인식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고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자녀들은 '아 맛없는데 어떻게 먹어.'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교수님은 이 건강 먹거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으신 상태에서 이 가족분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 아니 혹은 아마 자녀를 두신 분들 아마 제 채널 구독자가 50 대가 맞기 때문에 "아 이거 건강한데 안 먹어. 막 속상해." 이럴 텐데 여기에 대한 솔루션이 좀 있으신가요? 저도 엄청나게 시행착오를 겪었죠. 저희 심지어 남편은 "다시다를 넣지 않는 국은 먹지 않는다." 조미료를 넣지 않으면 네. 왜냐면 "건강 이전에 이제 굶어서 죽겠다." 가족들의 반발이 많았었고요. 특히 아들은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 반찬이 없는 식단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그 고기 요리를 하면 사실 양념도 요즘은 다 해서 오니깐요. 그리고 메인 반찬이 되니까 상차리기가 너무 수월하거든요. 그리고 쌈채소 내면 되니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떨 때는 뭐 점심에는 불고기 되고 저녁에는 오리고기 되고 뭐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요, 저도. 그리고 정말 국을 따로 분리해서 남편 국만 달달 넣어 준다든지 그런 시기도 있었고, 사찰 음식이냐 원망도 많이 들었고, 너무 좋다고 강요하는 거는 가족의 분열을 일으킨다라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지금 돌이켜 보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굴하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가족 많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왜 가족들이 이 채소를 싫어할까?' 근데 이제 가족마다, 저는 딸, 아들 이렇게 있는데 가족마다 좋아하는 채소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브로콜리를 좋아하고 이제 살짝 찐 브로콜리를 좋아하고, 아들 같은 경우에는 새발나무 무침을 좋아하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산나물을 좋아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족들이 좋아하는 야채를 하나씩은 꼭 놓아 주려고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어떤 이제 채소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요리하면 맛있을까,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 남편은 네 트라이 앤 에러라고 맨날 얘기했었는데 저는 트라이 앤 러닝이다. 항상 배우고 있다. 이런 마인드로 시도했었죠. 근데 정말 포기하고 싶은 적이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채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많이 노력했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채소가 냉장고에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니까 장을 보는데 요즘은 너무 좋은 세상이잖아요. 저녁에 클릭하면 아침에 새벽 배송으로 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냉장고 열어보면 채소가 없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채소를 당연히 요리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못생겼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채소들이 많아요. 채소들을 모아서 정기 배송해 주는 배송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배송 시스템이 좋은 게 유기농 농산물도 많이 들어가 있고, 레시피를 원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채소 레시피를 보면 내가 받은 식재료를 활용한 레시피이기 때문에 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시피를 응용해서 요리도 많이 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채소를 꾸준히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책에도 썼지만, 냉동 채소를 뭐 말린 채소 다양하게 이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냉동 채소를 정말 많이 활용했죠. 요새 냉동 채소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매일 채소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매일 냉장고에 채소가 있어야 되는 거고, 주기적으로 받는 이제 그 샐러드 채소 같은 경우는 미리 다 씻어 놔요. 씻어서 가족들이 그냥 뚜껑만 열면 바로 먹을 수 있게 해 놓고,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거 살짝 쪄서 항상 냉장고에 비치해 둬서 밥을 먹을 때 먼저 채소부터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채소를 정기 구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샐러드를 매일 먹고 싶은데 되지 않는다, 그러면 샐러드 채소를 정기 구독하시면 돼요. 그 가격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주말에 한꺼번에 씻어서 소분하시면 돼요. 밀키트 많이 하시거든요. 밀키트를 도시락으로 이제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채소도 얼마든지 밀키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에 토요일에 이제 한꺼번에 채소를 떠 가지고 많이 소분시켜 놓거든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자연스럽게 그릇에 놓고 먹는 걸로 시작하고 있어요. 일단은 채소가 없으면 안 된다. 채소가 항상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이제 그 가족 구성원들이 좋아하는 채소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구비를 해서 이제 그들의 기호에 맞게 주면은
조금씩 입맛이 바뀐다 이렇게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래도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 채소 하나로 시작해서 넓어지게 됩니다. 그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드시나요? 가족분들이?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기가 없어도 불평하지 않는 아 그래요? 엄청난 변화죠. 채소나 과일을 볼 때 이제 색깔을 따져야 한다고 하셨더라고요. 이 색깔이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이제 그 정말 빨주노트 파남보 이제 여러 가지 채소들이 있는데요. 이 사실 단순히 보기만 좋은 것이 아니고 이 채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파이토케미칼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똑같은 초록색 채소라도 맛과 향이 다르면 다른 파이토케미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합쳐졌을 때 복합적인 더 좋은 인제 효과를 내는 건데 채소의 파이토케미칼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채소보다는 여러 가지 채소를 자신이 좋아하는 채소를 중심으로 섞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채소가 사실 이제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채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포장이 비싸기 때문에 많이들 포기하시는데요. 그냥 일단 시작은 자신이 먹고 있는 요리에 채소를 한 가지씩만 더 추가하는 걸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면 국이어도 내가 뭐 예전엔 고기만 넣고 양파만 넣었다면 이제는 뭐 라면을 끓여 먹을 때도 마지막에 콩나물을 넣어 보고, 그리고 볶음밥을 했을 때 정말 베트남 요리처럼 숙주를 좀 넣어 보고, 이렇게 전혀 생각지 못한 조합이어도 채소가 들어가면 의외로 포만감도 있고 화장실도 잘 가고 장도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지금 채소를 몇 끼니 드시지 않더라도 몇 끼니 드시는 음식은 있으니까 그 음식에 채소를 샐러드 형식으로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나마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맛의 쑥주와 콩나물을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채소를 익숙하게 되면 점점 더 다른 채소에 대해서 호기심도 생기고, 채소가 없으면 이제 나중에는 허전한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채소를 본연의 그 맛으로 즐기게 되시는 그 날까지 꾸준히 하지 않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채소의 색깔별로 쪼끔 뭐 우리 몸에 그 작용하는 기능 같은 것도 다를까요? 이제 파이토케미칼의 역할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다 밝혀진 건 아니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광대하거든요. 그래도 빨간색 채소에는 리코펜, 안토시아닌이 있어서 황사나 항암 효과가 많다. 뭐 토마토 몸에 좋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나마 건강한 것이 올리브와 토마토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긴장이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 특히 남부 이탈리아 할머니들 건강이 정말 진심이시잖아요. 거기는 토마토 김장이 있어요. 그래서 토마토를 여름에 따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딴 토마토를 씻어서 이제 뭉근하게 끓여서 이제 한 해 먹을 토마토 소스를 만드는 토마토 김장이 있죠. 그래서 파프리카 같은 빨간색 채소도 너무 좋고요. 주황색 베타카로틴, 세포 보호하면서 면역강 강화하면서 눈 건강 유지에 베타카로틴은 항상 나오는 얘기고요. 노란색 루테인, 뭐 제아잔틴, 플라보노이드, 시력보호, 염증 완화 효과, 초록색 뭐 설포라판, 많이 알려진 클로로필, 인도시 3, 카베노 같은 간에도 호르몬 균형, 면역 조절, 보라색 안토시아닌이 엄청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채소의 파이토케미칼은 미량 영양소도 마찬가지지만 항암, 항산화, 항염 효과를 같이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꾸준히 드시는 채소가 오늘의 약이다. 정말 그 미국 한 영양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 책을 쓰면서 그 문장이 '제 책의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은 병을 키우거나 병과 싸우는 일이거든요. 식습관에 대해서 이 문장만큼 정말 본질을 얘기한 문장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게 맛이 좋아서 먹는다. 물론 좋죠. 먹는데 맛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맛이 건강을 보장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채소를 꾸준히 이제 먹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어떤 음식이 있을 때 이제 뭐 단 디저트라든지 굉장히 튀긴 음식, 고온에서 좋지 않은 기름을 튀긴 음식을 봤을 때 옛날에는 그냥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근데 저도 제 스스로도 굉장히 놀란 반응인데 '왜 먹어야 하지?'라는 질문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음식이 이제 종교적으로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음식은 자기 훈련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지금도 사찰 음식이 수행의 도구로 중요한 도구로도 쓰이는데 왜 먹어야 하는지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런 질문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해독이라는 게 생활 습관을 넘어서 삶의 철학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건강한 게 단지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가장 든든한 힘이 되는 거거든요. 노노간병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현실인데 정말 자기 생활이 없는 생활이거든요. 도 참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자기 힘으로 숟가락 들어서 음식 먹고 화장실 처리하고 걷고 이걸 할 수 있으면 정말 축복받은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채소를 이제 주로 드시는 분들이 그 '비싼 유기농을 먹어야 될까?' 이 고민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은 워낙 뭐 농약의 얘기도 많고 뭐 농약이 많다고 또 하니까 이제 채소를 먹는 게 좋은 걸 알겠는데 '내가 굳이 또 돈을 더 주면서까지 비싼 유기농 채소만을 먹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유기농이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 처럼 되어 있는데요. '아 유기농이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그리고 유기농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인가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유기농 식품을 먹는 것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집에서 혹시 어린 아토피 자녀들을 기르고 계신 분들은 정말 실감하실 겁니다. 식재료가 주는 영향은 아토피 아이들은 그대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 박재영 씨 가 굉장히 아토피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유기농으로 식습관을 실천하시고 나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JRP 사옥을 정말 돈을 들여가서 구내 식당을 유기농 식재료로 바꾸게 된 계기인데요. 저는 그분이 정말 철학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시고 유기농 농업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유기농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소비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유기농 채소보다 몸에 훨씬 안 좋은 가공식품을 쓰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단지 내 생활이 편리하고 맛있다는 이유로 아끼지 않으면서 실제로 이 유기농 산업을 이어가는 정말 힘들게 정말 이거는 사명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 '유기농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가공식품을 좀 줄이시고 유기농이라도 제철이어서 많이 생산되는 때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많이 드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유기농 식품이 어 또 이제 중요시 되는 게 저도 다 유기농을 먹진 않아요. 저 유기농을 먹진 않지만 되도록 유기농 식품을 이제 식재료를 쓰려고 하고요. 유기농이 그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하죠. GMO에서 자유롭습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 나랑 무관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GMO 수입에 매년 1-2 위를 다투는 국가고요. 대두랑 옥수수에서 GMO를 생산을 많이 하는데 옥수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겠지만 옥수수에서 우리가 어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액상가당을 뽑아냅니다. 너무나 저렴하게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GMO 식품을 선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식품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리고 콩 같은 경우에도 콩기름 많이 쓰시잖아요. 외식은 거의 콩기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모두 GMO 콩으로 만든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소비자가 변해야지 우리가 바뀌어야지 이런 유기농 산업을
지원할 수가 있고 우리 건강을 챙길 수가 있고 또 기업도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잖아요. 내가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식품을 만들겠다 의지가 있어도 사실 경쟁사가 정말 낮은 원가로 더 맛있는 제품을 생산한다면 이 회사가 생존을 이제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기농 식품을 선택하는 게 단순하게 뭐 농약이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유기농 식품을 사 먹어야지 이 유기농 식품을 재배하는 농가가 살아나고 그런 농가가 잘 살아야지 또 더 많은 재배가 이루어지고 이런 시스템 자체를 보시는 거죠? 네. 실제로 진짜 제가 이제 처음에 막 유튜브 건강에 대해 찍을 때 지금이랑 가장 많이 다른 게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막 찍을 때만 해도 사실 식용유가 대부분 그냥 콩기름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식용유가 가보면은 올리브유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아보카도유도 엄청 많이 늘어났고 그 기름의 종류가 또 브랜드별로 그 같은 기름이어도 다른 또 상품들이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이런 식품 산업을 바꿀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소비자의 힘이구나. 이걸 저도 느꼈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물건을 선택할 때 결국은 나를 위한 선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 우리 가족, 내 친구를 위한 선택이 결국은 이제 돌아와서 우리를 위한 선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냉동 채소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저도 보면은 뭐 냉동 블루베리도 있고 뭐 냉동 아보카도도 있고 요즘에는 또 냉동 샤인머스켓도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채소들이 냉동의 상태로 나오는데 신선한 채소를 먹어야 되는 건 다 알고 있고 그게 좋다는 거 알고 있지만 이게 냉동으로 되면 뭔가 좀 나쁜 거 아닐까? 뭔가 좀 영양소의 손실이라든지 뭔가 자연의 그 천연 그대로의 식품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소비자분도 많은데 이 냉동 채소, 냉동 과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냉동 과일부터 말씀드리면요. 과일은 사실 채소랑 다른 분류라고 보셔야 됩니다. 채소는 '내가 채소 마음껏 먹는다.' 이런 분들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과일은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정말 대부분이시거든요. 근데 과일은 사실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한 번 먹으면 멈추기가 어렵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과일이 단맛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브릭스라고 하는데 항상 뭐 과일 한참 나올 때 여름에 가 보시면 몇 브릭스 이상이라고 선전을 하는데 사실 당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거든요. 소비자가 과일을 선택하는 기준이 건강이 아니라 맛이 된 지 오래됐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농가들은 점점 더 몇 브릭스 이하는 출고 자체도 못 합니다. 그래서 '과일은 사실 나무에서 달리는 설탕이다.' 이렇게 보시는 관점이 맞을 것 같고요. 물론 다른 가공식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채소랑 같은 분류를 생각하셔 가지고 많이 드시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냉동 채소 말씀드리면요. 제가 책에서 꾸준히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매일 꾸준한 채소 섭취인데 사실 신선 채소가 3 일이면 무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뭐 돌아서면 무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욕이 꺾이는 거죠. 채소가 짓물러 있는 거 보고 딱히 요리법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당장 먹어야 되는데 입맛은 땡기지가 않고 수많은 경험을 하시다가 채소 자체를 드시는 걸 포기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냉동 채소는요. 우리가 언제든지 채소를 먹을 수 있게 해 주는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영양을 따지기 전에 드셔야지 영양이 생기는 것이 안 드시면 영양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냉동 채소 좋습니다. 제이비 올리버라고 영국의 유명한 정말 요리사가 있잖아요. 근데 영국 학교 급식이 정말 영양적으로 형편없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급식위원이 돼서 영국의 급식 시스템을 바꾸는 데 일조를 하게 되는데요. 그분도 냉동 채소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 먹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뭐 볶음밥을 해 주고 싶어 하세요, 어머니가. 근데 채소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뭐 만두콩이랑 썬 당근이랑 옥수수 냉동해서 요새 볶음밥용 냉동 채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용도별로 나와 있어요. 지금 소비자들이 요구가 많아지니까 뭐 된장국용 정말 찌개용 냉동 채소도 있고 그냥 봉지에 부어서 육수 코인 넣고
그리고 물 넣으면 완성되는 거거든요, 된장국도.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는 정말 최적의 도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영양소를 생각하시기 전에 일단 냉동 채소부터 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진짜 1인 가구분들은 먹기가 힘들어요 채소를. 왜냐하면 냉장고에 넣으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무르고 뭐 이러니까 무른 거 보면 돈 아깝고 이러니까 또 안 사게 되고 악순환인데 그때 냉동 채소를 어쨌거나 냉동실에 넣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먹으면은 정말 좋은 채소 섭취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무른 채소를 막 보시면서 한탄하시는 경험이 많으셨던 분들에게 정말 용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시스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냉동 채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냉동 채소를 이용해서 국 끓이는 게 익숙해요. 그러면 어쨌든 냉동 채소를 먹는 거거든요. 냉동 채소를 활용해서 볶음밥을 먹는 게 익숙해요. 그러면 냉 냉동 채소라도 채소를 먹을 수 있는 건데, 일단 냉장고에 채소가 있지 않고 신선 채소를 샀다가 실패하셨던 분들은 다시 채소를 사지 않으세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채소를 섭취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냉동 채소는 채소 섭취를 꾸준히 해 주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채소를 이제 정기적으로 배달시켜서 제가 일일이 클릭해서 주문하지 않아도 채소가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시고 그런 신선 채소를 받으시는 게 너무 부담이시다. 저는 요리를 하니까 부담이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신다면 냉동 채소가 매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채소를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게 일단은 건강한 식사의 시작이네요 보니까. 그 책에 보니까 교수님의 그 만능 한 접시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드시는 건가요? 사실 만능 한 접시라고 표현은 했지만 그냥 편안하게 '채소를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표현한 거고요. 이제 "간단하게 채소 좀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셔서 그냥 샐러드 접시 위에 포만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콩이나 두부, 그리고 이제 올리브 오일 같은 것을 뿌려 가지고 이제 건강한 지방도 같이 얻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샐러드만 먹으면 이제 "배가 너무 금방 꺼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샐러드만 드시면 배가 금방 꺼집니다 진짜. 샐러드랑 같이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고요. 그리고 이제 샐러드를 말씀하실 때 보통 이제 냉장돼서 오는 샐러드나 냉장고에 있는 채소를 활용하시기 때문에 이제 콜드 샐러드만 샐러드라고 생각하시는데 웜 샐러드도 충분히 좋거든요. 그래서 채소를 따뜻하게 구워 드시거나 쪄 드시거나 생 채소를 드셨을 때 좀 부대끼는 느낌이 들고 몸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면 얼마든지 채소를 따뜻하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그릇 요리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에게 맞는, 자신이 좋아하는 채소로 시작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찌개잖아요, 찌개. 근데 찌개는 좀 우리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자, 제가 이거 많이 고민하다가 집에서 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채소를 제 스타일대로 엄청 많이 넣고 굉장히 간을 연하게 했죠.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 가족들의 반응은, 이게 찌개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찌개의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요리한 사람은 찌개라고 주장하는데 찌개 같지가 않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일단 "채소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슴슴하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씩 염도를 줄여가면서, 저는 심지어 이제 가정용 염도계를 샀었어요. 그래서 좀 실제로 이제 가족들이 "슴슴하다." 슴슴하다는, 제가 이제 국 끓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슴슴하다."였거든요. 실제로 슴슴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염도계를 사서 측정해 보니까 슴슴한 농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짠 농도인데 가족들이 그렇게 워낙 짠 이제 외식 음식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정용 염도계가 비싸지 않습니다. 있는데 그거 측정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미각을 느끼는 세포가 사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또 이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이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먹었을 때 짜다고 느끼는데 짜지 않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입맛이 굉장히 주관적인데 염도계를 활용해 보면 내가 먹고 있는 국의 염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찌개도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식재료가 채소 해독식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친숙한 음식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찌개가 만약에 친숙하시다면 채소를 조금 더 얻는 것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간이 연하게 가는 것이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가족분들이 슴슴하다고 했을 때 염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나요? 보통 이상이었죠. 보통 이상이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뭐 사실 가족분들이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전부 다 이 짠 염도에 너무 익숙해 있어 가지고 실제로는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염도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싱겁게 느낀다라는 거잖아요. 아. 그럼 진짜 염도계를 측정하지 않고 그냥 드시는 분들 대부분은 그 기준치보다 굉장히 좀 짜게 먹고 있을 것 같다. 네. 실제로 짜게 드실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그냥 평생 슴슴한 입맛에 익숙해져 있던 부분은 '아 그냥 괜찮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교수님의 책에서 좀 제가 느꼈던 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뭔가 채식 이런 건강식을 이제 강조하는 이제 메시지를 담은 책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철저한 기준에 맞춰서 그 자신의 기준을 굉장히 고집하는데 교수님의 책에서 봤던 인상은 약간 되게 유두리 있게 지속 가능성을 좀 강조한 느낌이다라고 제가 받았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은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고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 많아요. 사실 뭐 채식을 특히 강조하시는 분일수록 그냥 생채소나 뭐 샐러드를 만들어서 먹어라 이런 걸 얘기하지 에어프라이어의 그런 영양소 손실 이런 부분들을 우려가 돼서 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교수님 책에서는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한 여러 가지 해독식도 또 제시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 굉장히 실생활에서 어찌됐든 간에 채소의 절대량을 좀 많이 먹도록 하는 거에 좀 방점을 두신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는데 맞나요? 너무 정확히 보셨고요. 어떤 형태로든 채소의 섭취량을 늘리자. 이게 뭐 살짝 찐 채소를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고 본래 채소의 맛을 느끼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 단계까지 가는데 많은 과정이 있거든요. 정말 드레싱 없이는 샐러드 채소를 못 드시는 분도 많으세요. 시중에 파는 드레싱이 건강하다고 보진 않거든요. 첨가물 오로지 진짜 맛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채소를 익숙해지고 채소를 지속적으로 먹는 데 도움이 된다면 뿌려서 먹자.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는 중간 단계로 올리브 오일이나 레몬즙을 넣은 드레싱을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마저도 필요 없는 채소 본연의 맛을 정말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제가 이제 넣은 거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에어프라이어 사용이 엄청 익숙하거든요. 전자레인지처럼 에어프라이어를 익숙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에어프라이어를 이왕이면 활용해서 기름에 채소를 굽는 것보다 조금 그래도 이제 얇게 썬 채소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방울토마토 반으로 잘라서 이제 많이 넣고 샐러드에 많이 넣고요. 그리고 이제 가지를 슬라이스해서 가지가 이제 구우면 정말 쫄깃쫄깃한 식감이 맛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채소들을 이제 구워 봄으로써 채소가 가진 이렇게 삶았을 때 느꼈던 이제 질감과 향과 살짝 구웠을 때 느껴지는 질감과 향이 식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느껴보는 게 채소를 좋아하고 또 즐기게 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영양소를 생각하면서 이제 꺼리기보다는 이것저것 다양하게 시도해 보는 게 좋은 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는 이제 식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에어프라이어 어떻게 뭐 잘라서 어떻게 구우면 좀 더 맛있게 즐길 수 가지를 슬라이스해서요. 그냥 가장 편한 거는 가지가 이제 미끈거리잖아요. 그 미끈거리는 식감은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유럽에서는 가지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서 요리를 하는데 토마토랑 같이. 근데 우리나라는 가지가 그렇게 익숙한 식재료가 아니어서
뭐 어머님들이 가끔 가지 무침 해 주시고 가지 냉국 해 주시고 이런 거 외에는 가지 활용을 크게 못하는 현실인데, 제 지인이 샐러드에 넣는 가지를 슬라이스해서 생가지를 슬라이스해서 에어프라이어에서 살짝 구워서 넣었더니 "너무 맛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저도 시도해 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니 그 이제 독소 배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물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물도 사실 종류도 되게 많고 또 물 얼마나 마셔야 되느냐 이 얘기도 엄청나게 많은데 교수님께서는 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물만큼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제가 가진 생활 습관 중에서 차를 많이 마시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통 차라고 하면 허브차 생각하시는데, 허브차도 많이 마시지만 뭐 카모마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유기농으로 마시려고 애를 씁니다, 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차를 마시지만 지금 뿌리 채소 쪽에 차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돼지 감자차, 그리고 무차. 요즘 제가 즐겨 먹는 거는 레드비트 차. 레드비트 차가 우리면 빨간색이 나오는데 히비스커스는 굉장히 신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제가 신맛 나는 커피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신맛 나는 차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색감이 너무 이쁜데 히비스커스 차를 마시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히비스커스 차 이상으로 빨갛게 우러나오면서 맛이 있는 게 레드비트 차예요. 그래서 요즘은 레드비트 차 많이 마시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레몬이나 민트 뭐 이 냉침도 여러 가지 해 봤는데요. 지금 제가 즐겨 마시는 차는 그런 이제 허브나 여러 이제 채소차들을 우려서 따뜻하게 많이 마시고, 그리고 일부는 냉장고에 둬서 시원하게도 마시기도 하고, 가장 실용적이고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쓰면서도 느낀 게 단계가 많으면 이제 거추장스러우면 오래가지 못한다. 자, PD님께서도 지속 가능성을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일부러 다양하게 그런 이야기를 놓은 게 '어떤 거라도 좀 걸렸으면 좋겠다. 채소 해독식을 시작하는 어떤 계기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많이 넣어 봤습니다. 그럼 물의 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뭐 일부러 뭐 2 리터를 다 마시려고 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그런 기준도 있으세요? 물의 양에 대한? 목이 마를 때 마시는데요. 네, 뭐 2 리터를 딱 정해 놓진 않고. 네, 그렇게 마셔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저것 다 해 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참 쉽지 않구나. 이것도 쉽지 않구나.' 생각이 들고 갈증이 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마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교수님의 책을 보거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 채소 해독식 나도 진짜 내 입맛에 맞는 걸로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해 보겠다.'라는 분이 있을 건데 이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시작해서 꾸준히 이 채소 해독식을 실천했을 때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게 속이 편안해진다는 거. 저는 이제 채소의 중요성을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장내 환경이에요. 장이, 우리는 단순히 소화기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장은 면역세포가 70% 이상 분포되어 있는 면역기관이면서, 그리고 이제 동시에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을 또 생산해내는 기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장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장이 편하고, 이게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속이 편해지고 덜 붓고요. 가공식품 같은 거 먹을 때보다 훨씬 덜 부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찌뿌둥한 느낌도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장 기능 개선을 느끼시면요, 배변이 원활해지고, 그리고 배변이 정말 독소를 내보내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식이섬유가,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돼서 짧은 사슬 지방산을 내는데, 그 짧은 사슬 지방산이 장의 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장 누수가 안 생겨요. 우리가 무슨 호수 같은 거 물 새면 계속 빠지잖아요, 물이. 그 독소가 이제 배출돼서 나가야 되는데 혈류로 다시 이제 헐거워진 장벽을 통해서 다시 재순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의 벽이 튼튼한 게 너무 중요하고요. 이런 유익균의 기능을 보조하는 것이 유익균을 먹여야 되는 식이섬유입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유해균이 가공식품 같은 것만 계속 먹다 보면
유해균이 익숙하게 되고 유해균이 우세하게 되면 먼저 말씀드린 유익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의 이 균총은 사실 사람의 진문만큼이나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독특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이 완성되는 거고요. 그리고 온몸으로 그 변화가 정신적으로도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변이라는 것도 우리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한 하나의 통로인 건데, 채소 해독식을 이제 실천하게 되면은 이 배변 활동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체내에 쌓인 독소가 일단은 제거가 싹 되겠네요. 네. 그리고 간 효소 시스템도 도와서 채소의 파이토케미컬이나 미량 영양소가 도와서 간의 해독 시스템도 돕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몸에 참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조용히 진짜 돌아가는 해독 시스템에 모든 곳에서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독소가 배출이 되면은 뭔가 피로감도 사라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막 몸에 에너지도 넘치고 이렇게 되나요? 근데 그걸 느끼려면 네. 정말 꾸준히 드셔야 꾸준히 해야 돼요. 진짜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저도 그렇습니다만 병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데 돌리는 거는 정말 빨리 돌리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쌓인 병이 생기는 이제 기전들을 보시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돌리려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뇨나 고혈압 진짜 요즘에 하나둘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는데, 이런 대사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이 채소 해독식이 특효약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아 이제 채소가 만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이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게 양만큼 스페시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광대하게 영향을 미치고요.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 고혈압, 대사질환 요 공통 분모들이 있거든요. 인슐린 저항성도 있고 만성염증도 있고 혈관 기능 저하도 있고. 근데 우리 채소의 좋은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이 부분에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상승작용으로 이제 여러 질환들을 호전을 이제 시키는 거죠. 실제로 좀 연구로 밝혀진 이 채소 해독식의 항암 효과 있을까요? 많이 밝혀져 있죠. 많이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크게 보면 제일 많이 연구된 항암 채소가 역시 십자화가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항암 식품으로 빠지지 않는데요. 다 논문에 근거가 있는 거고요. 브로콜리, 양배추는 정말 감사한 게 1년 내내 지금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섭취할 수 있는 채소고요. 브로콜리, 양배추는 사실 자기 주장이 강한 맛에 자기 주장이 강한 채소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섭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지인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거든요. 조금만 과식해도 딱 금식하시고 매일 체중계 재시고 마르셨는데 근육이 엄청 많아서 "대회 나가시냐?" 얘기 들으시는 분인데 이분의 냉장고에 항상 1년 내내 양배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드시냐."고 여쭤봤더니 쪄서 먹기도 하고 생으로도 먹기도 하고 "일단 매 끼니마다 냉장고에서 꺼내서 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배추, 브로콜리 등의 케일, 십자가 채소가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천연 항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장암 예방에 굉장히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뭐 폴리페놀이라든지 카로티노이드 같은 성분들 산화 스트레스를 차단하면서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죠.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어 우리가 뭐 광고 같은 걸 보더라도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비타민 음료 같은 거 보면은 여기에 뭐 오렌지 몇 개 분량의 뭐 비타민 C가 들어있다. 혹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건강기능 식품들 보면은 여기 이 한 알만 먹으면은 뭐 브로콜리 몇 개에 해당하는 뭐 셀포라판이 들어있어서 이거 하나 먹는 게 건강을 챙기는 거다. 그래서 나는 뭐 사실 뭐 채식 입맛에 잘 안 맞고 그냥 고기 먹고 그런 건강기능 식품이나 이런 거 먹을래라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완제품으로 드시는 것이 완제품으로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정말 좋다. 왜냐면 일시적으로는 그런 제품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꾸준히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에 알려지지 않은 많은 성분들을 같이 섭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복합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 단일
기능만 뽑아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목표가 건강이라면 일단 자연이 낸 식재료로 꾸준히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완제품이라는 거는 자연의 식품 그 자체의 식품을 말하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모양을 알 수 있는 채소를 드시는 게 좋다. 그게 이제 이미 알려진 특정 그 성분들, 좋다고 하는 성분들을 약의 형태로 만든 것보다는 물론 그 성분도 있겠지만 자연의 식품에는 아직 우리의 과학이나 의학이 밝혀내지 못한 다양한 성분들, 또 거기에서 함께 일어나는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너무 알려지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 그래도 자연의 식품을 먹는 것이 뭐 그런 약의 형태를 섭취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보신 거죠. 필요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꾸준히 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 여러 효과들을 보았을 때는 완제품보다는 모양을 알 수 있는 채소를 드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결국 삶은 자기 돌봄과 타인 돌봄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자신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음 음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고요. 식사 한 끼를 챙겨 드시더라도 대충 때운다,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식습관도 나를 존중해 주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의 습관처럼 그렇게 여겼으면 좋겠고 좋은 것을 자기에게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소 해독식의 저자 이정인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해서 감사합니다.